안녕하세요. 저는 첨단융합부에서 지속가능 기술도 하지만 신약도 복전하고 있는 전원준이고, 오늘 발표는 어떤 걸로 주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신약 분야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또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신약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개론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아마 첫 부분에는 전체적인 전통적인 그런 약물의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직접 파이몰이라는 프로그램 활용하면서 어떻게 그런 그 부분마다 어떤 분석을 실제로 하는지 느낌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현재 뭐 카티 세포 치료제처럼 좀 더 많이 발전된 형태의 약물들도 소개드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탁 예시를 드는 장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거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신약의 묘미는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고, 그때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코호트를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으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삶이 저는 좀 더 추구하고 싶은 삶이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신약 분야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도 하면서 또 그런 정말 큰 포텐셜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사실 여기서는 문제들도 솔빙을 맨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지만, 사실은 신약 개발에는 그 단계마다 어떤 주어진 룰이 있고, 그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살짝 신약은 좀 게임이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느낌으로 발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약물 개발 과정은 네, 이와 같습니다. 정말 많은 단계가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그거를 치료하려면 그거와 관련된 뭐 자연에서 발견했거나 아니면 좀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다거나 좀 그런 살짝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약물로 쓰기에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뭐 독성이 있거나 그런 리드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 컴파운드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점점 개발하고 변조하면서 약물을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스테이지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리드 컴파운드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바꾸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SLR이라는 방법도 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물을 개발을 할 때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지만 실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 마켓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마코 다이나믹스랑 파마코 키네틱 특성들도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 마지막에는 진짜 프로덕트를 만들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그 다음에 각각 임상 실험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특히 이 신약 분야가 어떠한 하나의 기술을 갖고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특허가 되게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 특허도 하나의 게임판 느낌인데,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물을 개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질병을 치료할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크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단백질의 어떠한 이상이라거나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아니면 없거나 자, 그런 것 때문에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과 관련된 유전자의 문제가 있거나 단백질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경우에 어떠한 치료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단계인데요.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뭐 세포막에 좀 문제가 있으면 카티 세포 치료제처럼 그 막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백질과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좀 억제하거나 아니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타겟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는 원인인 그 잘못된 유전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DNA나 RNA 같은 것들을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몸안 생체 내 시스템의 타깃들을 설정하면서 약물을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타깃을 정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조금 더 효과가 있지만 딱히 쓸모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컴파운드를 많이 찾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들자면 어떠한 다이 어떠한 그 타깃이 있으면 그거와 좀 잘 맞는 거를 찾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수용체 조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잔기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에서 이걸 그냥 무작정 다 섞어요. 그게 그 무작정 섞으면 그 연력학적 원리에 따라서 가장 안전된 상태를 찾아가면서 그 타깃에 맞는 가장 적합한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이나믹 콤비네토리얼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 최적화는 되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나오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딱 그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파운드가 쌓이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안정화된 상태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컴파운드가 많이 쌓이게 되고, 아닌 곳에 조금씩만 쌓이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중에서 어떤 거가 더 효과가 좋을까를 선택하여 이드 컴파운드를 찾게 되고요. 이런 형태 말고도 그냥 식물에서 예로부터 이 식물을 먹었더니 이 질병이 있을 때는 나았다. 이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그 식물을 으깨거나 뭐 거기서 추출을 해서 과연 이 추출물 중에서 어떤 거가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를 같이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다 AI도 있으니까 그냥 컴퓨테이셔널 방법으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드 컴파운드를 찾으면 SAR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어떠한 작용기가 우리가 원하는 약 효과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를 파악하게 되는데, 예시로 모르핀을 가져왔는데요. 이 모르핀에서 이 SAR을 하기 위해서 특정 장기대만 하나씩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봐요. 이걸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거 바꿨을 때 뭐 좀 더 효과가 떨어졌네? 그럼 이거는 바꾸면 안 되거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코데닌처럼 그 끝에다가 H2CL을 더 붙이거나, 아니면 그 아로마틱 링에다가 좀 산소를 붙여가지고 좀 공명 구조를 깨트려 보거나,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뭐 인비트로나 인비보처럼 그 타깃에 얼마나 잘 바인딩 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바인딩을 하더라도 어떠한 그 약물이 특성에서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찾아보니까 이렇게 끝에다가 H2C처럼 바꾸니까 액티비티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파트고, 반대로 그 OH를 붙여봤는데 뭐 딱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찾아낸 게 이 모르핀이 중요한 부분이 초록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파트를 찾아내게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실리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약물을 디자인한다면 이런 방식을 거치게 돼요. 우선 모르핀이라는 그 구조를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파트들을 이렇게 거리랑 어떠한 원소인지 어떠한 전자기학적 특징을 가졌는지를 다 입력을 해놓고 값들을 이 삼각형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파트만 남기게 되는데, 이걸 컴퓨터한테 3D를 주지 않고 그냥 각도와 거리와 그다음에 전자기학적 성질 그런 걸 넣어주면 이 외 부분들은 그냥 정말 자유롭게 다 바꾸는 거예요. 무작위 랜덤으로. 그러면서 테스트하기에는 컴퓨터가 좀 더 커스트가 저렴하니까 우선 가장 될 만한 것들을 기본적인 기초 연산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다음 실제 테스트를 실험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좀 더 그 다음에 발전시킨 리드 컴파운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아드메라는 파마코키네틱스 특성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이제 또 한 번 더 얘네들을 좀 더 높이는 좋은 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드메라는 거가 줄임말이에요. 그 흡수랑 배분이랑 그 다음에 물질 대사 그리고 약이 축적이 되면 안 되니까 몸속에 배출까지 해서 아드메라는 그 네 가지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우선 흡수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는 게 좋을까를 분석하게 됩니다. 뭔가 수용성인 약물은 그냥 혈관에다가 넣어도 되고 아니고 조금 더 천천히 다음에 특정 부위에만 분산시키고 싶으면 좀 인지질을 인지질 뭐지? 인지질 친화적인 약물이라면 그 지방 피하 주사처럼 넣어가지고 그냥 지방에 천천히 분산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약물이나 아니면 나중에 좀더 뭐 금전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는 것보다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간을 거치고 타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충분히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경구치열 약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특성들을 분석을 하고 좋은 성능, 좋은 효과를 높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시킨 약물이 나오면 뭐 사전에 독성을 테스트하고 그다음 동물 실험 등을 거치면서 사전 임상 실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임상 실험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임상 1실험 통과, 임상 2실험 통과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텐데 각각의 단계에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검사를 하고 두 번째는 좀 효과성, 그다음에 그 3상에서는 부작용은 없는지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좀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모두 다 통과하게 된다면 마켓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실 인정 사상이라 해서 마켓에 팔리고 나서 사람들이 투여받았을 때 이게 장기간적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냥 부작용 없는지도 계속 추적하면서 이 약물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신약이 개발이 어려운 점이 페이스 1상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인가 100억 그 정도 들어가는데 2상, 3상 올라갈수록 1000억, 그다음에 1조 단위로 커지기 때문에 살짝 빅텍,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뭔가 될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임상 1상을 해보고 나서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 회사의 운명을 걸 수는 없을 정도다. 그럼 이제 빅파마한테 넘겨서 대신 해달라. 대신 그래서 돈을 얻는 구조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또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AI가 좀 많이 발전해서 그 개발하는 시간 단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임상 실험 과정은 정책적인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AI는 그 통과시킬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그 사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정을 단축시키는 거지 이 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 8년 정도 4에서 8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못하겠네요. Patenting and Regulatory Affairs인데요. 그러니까 임상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판매를 할 때 이 약물을 누구나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는 그래서 특허를 내야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임상을 통과한 그 약물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를 내 가지고 좀 팔고 있다가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그 특허가 만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특허 만료되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 회사는 그동안 계속 뭐 벌어왔던 그 돈이 확 떨어지게 되고 이거를 저희는 페이턴트 클리프라고 특허 절벽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그 복제품을 양산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특허가 풀리게 되면 그런 회사들에서 다 뛰어들어서 이 고가 약물을 매우 저렴하게 시장에 매우 대중적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약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특허가 만료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 특허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여러 전략들을 구상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그 특허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연장시키려면 그 특허가 잘 유지가 돼야 되니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좀 하나의 기지를 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하나의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설명드리면 에버그리닝이라는 게 좀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 페이턴트를 여러 가지 쌓아놔가지고 어떠한 경쟁자가 이 약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곁에 좀 여러 가지 비슷한 유사품들을 쌓아놓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허들을 서로 조금씩 조금씩 오버래핑하게 해서 좀 더 다중 안전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네, 포뮬레이션 뭐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페이턴트를 걸어놓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특허를 방해하고 싶은 부분이 다른 경쟁자가 있다면 여러 가지 리걸 그러니까 법률적인 메커니즘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전략은 at risk launch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특허를 먼저 낼 수도 있는 그 잘 모르는 시점에 우선 마켓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용자들은 이 약물이라는 거가 하나 계속 먹고 안전했으면 굳이 또 새로운 약물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특허 없이 그냥 바로 마켓에 진입을 해가지고 우선 그 마켓 칩을 다 먹어간 다음에 그 경쟁자가 특허를 내더라도 그 전에 이미 상당수를 먹은 상태에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전략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살짝 이런 부분이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룰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하나의 전략들을 해가면서 좀 게임을 하는 형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가 뭔가 어떤 학술적인 거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그냥 여기 신약이 세 명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약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좀 같이 연구하고 싶거나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김에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우선 그 혹시 파이몰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래서 이 파이몰이라는 거가 분자나 단백질 같은 거를 좀 시각화 시켜주는 건데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단백질 분석하더라도 그 한 장면만 보여지고 또 다른 구도를 보려면 한 5분, 10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대한 컴퓨터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가 너무 지연이 되고 연구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점점 발전해서 현재는 이런 시각화 프로그램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통적인 약물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타겟을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찾아내는지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 이게 파이몰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패치 3TYG Z, 그러니까 이 3TYZ는 PDB, 프로틴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단백질 분석하는 연구원들이 새로운 단백질을 결정화시켜서 구조를 파악했다. 그럼 다 이 데이터베이스 무조건 넣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단백질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그중에서 저는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한 그 약물이 들어가는 가서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을 저해하거나 좀 더 확대. 네, 일단 네, 그런 그 단백질이 있고 안에 리간드가 붙어가지고 그 리드 컴파운드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
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어서 진행을 하면 음,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과 그다음에 직접 계산하고 그거의 상호작용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모-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분자 약물이나 나중에 AI랑 계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는 전통적인 개발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현재 어떠한 발전 동향을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너무 잘 알다시피 알파고들처럼 AI랑 머신러닝이 현재 많이 발전을 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단백질들이나 아니면 생체내 시스템에서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수님과 면담을 해봤었는데 아직은 AI가 툴 정도이고 이것만으로 어떠한 약물을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웹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그 드라이랩에서 이걸 직접 하시는 분들도 다르게 좀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AI를 개발을 하더라도 그 웹랩에서 테스트를 하고 직접 실험하면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툴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대부분의 AI가 아까 말씀했던 PDB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왜냐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백질 구조 모양을 넣어가지고 이 서열이면 이런 게 좀 프로버빌리티가 있다 이런 파악하는 건데 사실 여기 PDB 데이터는 결정화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결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생체 내에 있는 실제 단백질이 움직임이나 아니면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이런 한계점들을 그냥 결정화시켜서 파악하는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크라이오 EM이라는 그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극저온 전자현미경인데 단백질들을 추출해낸 다음에 그거를 빠르게 냉동시켜가지고 한번 스캔을 하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그러면 그 단백질들이 다 똑같은 단백질들일 텐데 각각 다 각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스캐닝을 하면서 단백질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3D화, 입체화를 시켜서 그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크라이오 EM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정확한 단백질의 생체내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AI랑 머신러닝이 좀 더 좋은 툴로 발전을 해서 나중에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확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티 세포 치료제나 또 이따 말씀드린 프로탁 같은 경우처럼 좀 면역 시스템이나 생체 내에 이미 있는 기전들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어떤 약물을 끼워 들어가게 해서 그 기전에 따라서 약효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기존이 면역 세포를 증강시켜서 더욱더 효과가 잘 되도록 한다거나 좀 그렇게 생체 내 시스템이랑 약물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라이탁이나 이게 다 프로테인 디그레데이션을 하는 건데 라이소솜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는 오토파고솜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탁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게 타겟ted 프로틴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좀 특정 단백질만 분해를 시키는 거고 이 분해를 시킬 때는 생체 내에 이미 있는 좀 고장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프로테아솜을 활용합니다. 유비키티 프로테아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 이걸 활용하는 그 기술을 프로탁이라 하고 이거는 E3 라이게스 리간드랑 표적 단백질과 붙는 리간드 부분과 링커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가 되게 되고요. 그 타겟 프로틴에 이게 붙게 되면 그 E3 라이게스가 유비퀴틴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세 개가 되는 순간 얘는 이제
무조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체내 시스템을 활용이 되고 되게 좋은 점이 그 세포도 페네트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투여를 할 때 한 번 투여를 하면 분해가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장시간 효과가 나타낸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메커니즘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뭐 카드뉴스나 이 PPT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들은 이 3대 복합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이 이 신약 개발을 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내는 독성도 아니고 효과가 없는 상태도 아닌 그 정확한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약물마다 다 다른 도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그걸 맞출 때 좋은 점은 얘는 오래 지속이 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3자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 농도도 너무 높으면 오히려 그 링커 그러니까 그 단백질과 그렇죠 링커랑 앞에 있나요? 이 링커가 타겟 프로테인이랑 붙기도 하고 이슬이 알기사랑 붙어야 되는데 프로타기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타겟 프로테인 다 붙고 그냥 이슬이 알기사 다 붙어가지고 오히려 이 삼자 복합체가 아니라 그냥 이중 복합체만 만들어져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농도도 잘 맞추는 과정을 그런 임상 실험 전에 도싱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절하게 되고요. 보시면 논문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느 순간 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넘어가면 후기 이펙트라고 하는 그 이중복합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효과 저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혹시 피겨 C를 봤을 때 저게 단백질이 농도이거든요.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혹시 어떤 이상한 점이 보이셨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진하게 나타냈던 게 감소를 하면서 흐려졌다가 다시 확 바로 진해지게 되는 걸 보이는데 이게 그 프로틴을 만들어낸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타기 효과가 다 사용이 되고 좀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프로틴이 안 만들어지니까 셀에서 훨씬 더 발현을 많이 시키려는 그 강화 효과 때문에 확 튀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고려하면서 시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기도 하지만 좀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맞는 것 같아서 가져온 문구입니다. 그 지넨테크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톰 밥 스완슨과 그다음에 이 토마스 파킨스가 같이 그 리컨비네이션 DNA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어서 지넨텍을 설립을 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면서도 돈도 같이 많이 벌면 얼마나 좋지 않냐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 신약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좀 장기간 걸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면서 하나하나 나가는 그 재미가 있기도 하고 한번 만들어냈을 때 그 금전적인 효과나 임팩트가 완전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임팩트를 주는데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신약 분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나중에 같이 좋은 시너지 낼 수 있는 네,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